전남 도립국악단의 토요 가무아키 그린 국악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은영선입니다. 지난 9월 17일부터 오늘까지 한 달간 우리 토요 가무아키 그린 국악은 정말 특별한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렉처 콘서트 당신이 답이다. 그간 시인 김용택님 다녀가셨고요. 방송인 김재동님 다녀가셨고 또 지난주에는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님 함께 하셨어요. 오늘은 역사학자 심용환 선생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통제되지 않은 악은 끊임없이 재생된다.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 운동, 광주 시민을 그렇게 잔인하게 학살해서라도 자신들의 권력을 차지하겠다는 그 무서운 생각을 군부는 어떻게 한 것일까요? 혹시 그 앞서 30년 전 전라남도 전역에서 국가 권력이 자국민 10,000명을 살해했던 여순 사건의 경험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광주 5.18은 여순 사건과는 떼어서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통제되지 않은 악은 반드시 재생되니까요. 오늘 첫 번째 순서로 감상하실 작품이 바로 여순 사건 피해자들을 그들의 고통과 상처를 보듬으려고 아프게 만들어진 음악과 무용입니다. 무척 아프고 몹시 쓰라린 음악이 우리 한국 무용의 전혀 새로운 몸짓으로 신음처럼 흘러나올 것입니다. 무용극 기억의 자살, 희망의 부활, 여러분의 박수로, 따뜻한 박수로 문 열어주십시오.
무용극 기억의 자살, 희망의 부활 감상하셨어요. 류영선 작곡, 정길만 안무, 전남 도립국악단의 무용과 연주였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시던 분을 제가 소개해 드려야 될 텐데요. 이분, 저는 지금 이 시간을 살기도 버거운데 이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살고 계신 분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오늘 기억되지 못하는 운명들의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30분씩 2번 강의해 주실 거예요.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심영환 선생님. 네. 네, 안녕하세요. 심영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역사를 전공하고 공부한다라는 거, 이제 저는 이제 사실은 방송이나 이런 데서 되게 다양한 이야기를 하면서 살고는 있는데, 제가 주력으로 이제 전공을 하고 연구를 하고 또 논문을 쓰고 하는 게 한국 현대사예요. 그리고 그 주제 속에서도 이제 과거사 청산이라는 주제가 사실 최근 몇 년간 이제 제가 천착하고 있는 주제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게 뭐 저의 개인적 관심사도 있지만 한편에서 돌아보게 되면 계속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동안 억눌려 놨던 이야기가 결국은 이제 수면 위에 올라오게 되는, 몇 년 전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제주 4.3 사건 70주년 때 드디어 이제 전 이제 서울 사람이니까 서울에 제주 4.3 그 이제 기념식을 한다는 플랜카드가 광화문 광장에 붙어요. 그거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뭉클하고, 지나갔고 잊혀졌다고 생각했고 덮어놨던 이야기들이 결국은 세상 속에 이렇게 새로 나오게 되는 모습들도 보게 되고요. 뭐 여순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이 여순 사건으로 상징되는 해방 공간에서 해방 초기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단적인 장면들, 그래서 이 단적인 장면들을 이야기한다면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죽어나가게 되고 그 죽음 속에서 가족들은 비통해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근데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 국가는 말이 없고, 뭐 이런 이미지로 우리가 좀 기억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건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잡혀 왔었던 사람들이죠. 이때 자료들이나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사건들이 사실은 해방 초기 때, 그리고 제주도에서, 대구에서, 또 이 일대에서 다시 또 이제 한국전쟁이기 때는 전국적으로 이제 비슷비슷한 사진들과 유골들을 계속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남겨져 있는 사진들은 주로 남성들이 잡혀서 묶여 있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지나간 자리에 이제 이 땅을 파보게 되면 그곳에서 이제 적게는 이제 수십 구, 많게는 이제 수백 구의 이제 그 시신의 유골들이 나오게 되는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첫째 이제 우리가 해볼 수밖에 없는 질문은 왜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문제지만 이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해야 될 것이냐, 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좀 중요한 질문인데, 예를 들면 자,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일본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무책임하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독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맞는데 정말 냉정히 따지게 되면 독일에서도 과거사 청산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적극적이지 않았고요. 해방 이후에 사실은 많이 덮으려고 했었죠. 그러다가 70년대로 들어오면서 주로 이제 3인당이나 진보 진영 사람들이 이것을 문제로 삼기를 시작을 했었고, 그것을 결국은 보수 진영이 받아들이게 되면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의 관광을 가면 온갖 그 나치에 대한 스스로의 어떤 비판과 이런 조형물들이 다 만들어진 거는 1980년대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근데 최근에 독일 사회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그때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정말 체계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라나는 10대들이 그 조형물과 그 관광지에 와서 똑같은 감정을 안 갖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현재 독일 사회가 직면한 굉장히 큰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한 시대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 그때는 해결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억해서 이런 일을 막아야 돼 라고 후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딱 세팅을 지어놓은 건데, 정말 많은 예산과 시간과 사람들을 통해서 지어놓은 건데, 이제 그게
그 다음 세대들 입장에선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 솔직히 말해서 내가 경험한 게 아니니까, 내가 느낀 게 아니고, 사실 내가 살아가는 세대에서는 그런 일은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기억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서원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어찌됐건 대한민국은 사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워지고 만들어진 나라 중에서 예외가 그러니까 아주 이례적일 정도로 과거사 문제를 끄집어내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국가가 예산을 들여서 반성하고, 또 최근에 와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메이저 공중파에서도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 데까지 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 사건의 당사자거나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천착하고 계신 분이라면 아직도 멀었다라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뭐 동남아시아나 라틴 아메리카나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거기는 사실은 지금도 전혀 말하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많은 걸 이뤄낸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던 힘은 사실은 제가 특히 전라남도, 목포 이런 데 왔으니까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한국의 민주화 운동과 그 민주주의 발전사가 결정적인 역할이에요.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 5.18 같은 문제들의 진상규명 노력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런 지식이 공식화가 돼버리고 교과서에 딱 들어가 버리니까, 더군다나 요즘 살아가는 친구들은 그걸 직접 겪은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교과 지식이 되는 거예요. 정말 나쁘게 얘기하면 마치 옛날에 1980년 그날에 텔레비전에서 광주에 아무 일이 없다라고 보도하는 거를 그냥 그대로 그런가 보다 받아들이는 그때 우리들처럼 똑같이 이렇게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적에 첫 번째로 먼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고민을 하는 시점이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막 꺼내면 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라든지 5.18 재단이라든지 이런 데 일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물어봐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 어떡하죠? 막 이러면서 막 힘들어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배경들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진지한 톤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미리 양해를 좀 구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주제와 내용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막 농담도 하고 즐겁게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오늘 주제는 좀 그럴 수 없다라는 건 양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보면 이제 제가 여기다 단어들을 쭉 써놨죠. 뭐 비극, 만행, 폭력, 학살, 인권 이런 말을 써놨고, 이곳은 이제 체포된 자들을 관리하는 공간, 뒤에는 불이 나고 있고, 국민학교 운동장에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일주일간 만여 명을 학살시켰던 유명한 사건의 한 장면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비극, 만행, 폭력, 학살 이 단어를 왜 써놨냐면, 비극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비극이죠. 근데 이거는 내가 개입된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디서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서 비극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어떤 사건에 대해서 비극이라고 말할 때는 사실 나는 거기에서 거리를 두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사건이 6.25예요. 우리가 6.25를 어떻게 부르죠?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고 불러요. 그 안으로 개입하려고 하지 않아요. 개입할 수 없죠. 왜냐하면 개입을 해버리는 순간, 야 너 빨갱이 아니야? 너 지금 남북 문제에 대해서 반공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야? 이런 문제에 얽히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비극적인 사건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참여할 권리가 없으니까, 참여할 여지가 없으니까 이 사건은 비극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극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사실은 사건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긴 하지만 그 사건에 나나 우리가 없어요.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제가 만행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이건 조금 더 직접적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의 다른 표현 같아요. 그러니까 만행이란 어떤 사전적 의미가 있겠지만 역사적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아무리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혹은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지금 사태가 이렇게 위급하다고 하더라도, 혹은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아무리 내가 권력을 잡고 싶더라도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런 감정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저항적 의식이라는 게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단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폭력이라는 단어는 최근에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폭력이라는 단어를 최근에 많이 쓰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권력을 어찌됐건 뺏었고 군부가 쫓겨났고 조정된 나라이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국가 폭력이다. 그러니까 국가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게 특별법을 만들어서 배상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명예화 작업들을 해야 된다라는 단어로 최근엔 폭력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한국은 굳이 따지게 되면 한 80년대까지는 어떤 이런 일들에 대해서 비극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거리를 두다가 드디어 민주화의 과정 속에서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면서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냐라는 만행 같은 단어를 쓰다가 이 문제를 국가가 너무나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이슈 제기를 하게 되니까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국가폭력이라는 공식적인 단어가 나왔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이야기의 가장 힘든 부분들, 제주 4.3이나 여순 사건 같은 데서 꼭 나오게 되는 이야기는 뭐냐? 민간인 학살이란 주제인 거죠. 결론은 시작점은 좌익과 우익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과정을 국가가 수습하는 과정 속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람들을 다 끌고 잡아다가 무차별적으로 죽였던 사건.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는 30만 인구 중에 10%인 3만이 죽었고, 여순에선 약 일주일이라는 초단기 기간 동안에 만여 명이 죽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주 4.3 때, 아니 한국 전쟁 때가 되면 누적된 폭력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이제 학살극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툭툭툭 쓰긴 쓰는데 한 번쯤은 이 단어들에 대한 의미들도 이렇게 가져가실 필요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두 번에 나눠서 얘기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좀 배경을 이야기하고 하나는 그 안에 들어가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배경을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이거 정말 차갑고 냉정한 이야기고 우리나라에서 주로 정치학계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예정된 수순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우리 민족이 조선왕조로 500년을 보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500년간. 그러니까 나의 할아버지가 다 정도전과 이성계가 만든 유교 문화와 유교 국가 속에서 사람들이 500년을 살아온 거예요. 더군다나 아시다시피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전란들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가 유럽에 있는 국가처럼 옆에 오스트리아가 있거나 옆에 프랑스가 있거나 이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국은 너무나 큰 나라고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그리고 일본은 섬나라고, 이런 단계가 되기 때문에 이 동아시아 국가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한중일이 붙어 있지만 굉장히 소원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한중일이 말이 안 통하고 문화가 다르고 그냥 자기들끼리만 살아가는 구조죠. 근데 그곳에서 고려 왕조가 망한 다음에 조선 왕조가 세워지고 500년간 같은 세계관 속에 살았어요. 그러다 두 차례 전란을 겪고 나서 좋게 얘기했었을 때 마지막 불꽃인 영조나 정조가 막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 정조가 죽은 다음에 60년간 세도 정치기를 통해서 조선 왕조가 말라 비틀어졌어요. 그리고 일제 강점기로 들어갔고 해방이 되고 갑자기 우리가 민주공화국의 시민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좋은 세상이 됐으니까 생각 맞춰가고 함께 대화하면서 좋은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좋지만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나 아프리카 같은 전 세계 나라들을 보게 되면 충분히 시민혁명을 경험하고 산업혁명을 경험하고 민주주의를 경험한 나라들은 어느 시점이 되면 폭력이 줄고 상호 이해하고 다양성을 가질 수 있는 견지를 갖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나라들이 그전까지는 독립운동만 막 신나게 하다가 딱 독립이 되고 나면 이제 그동안 해묵었던 문제가 한 번에 확 터져 나오게 되면서 그 문제를, 그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서로 막 공격을 하고 싸우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왜 해방이 되고 나서 한국 전쟁까지 45년부터 53년까지 8년간의 기간이 이토록 참혹한 좌우 갈등, 사적 폭력, 그리고 공적 폭력, 마지막 최종적으로 전쟁까지 이어졌냐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냉정하게 이 시대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예정된 수순이었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만큼 우리가 충분히 갖춰지지 못했었던 시대의 결핍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시기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가 되게 힘든 게 뭐냐면, 첫째 이제 분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독립운동을 안 한 건 아닙니다. 가장 속상한 말들이 뭐냐면 최근에는 약간 트렌드가 이제 지금 3.1운동 이후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좀 정통 역사학 다 받아주잖아요. 그러니까 댓글로 공격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예를 들면 야, 니들이 독립운동한 게 뭐 있어? 미국이 나라 세워준 거지. 이렇게 공격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인 줄 알았더니 다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흔한데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치열하게 싸웠고 그 치열하게 싸우는 것들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열강들이 독립을 허락해 줬던 과정들이 되는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소련,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자 이 소위 말하는 이 자본주의 국가가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과 연대를 해서 일본, 이탈리아 그리고 나치가 지배하는 독일과 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들을 무너뜨렸죠. 그 과정까지는 공산주의 진영과 이 자본주의 진영이 같은 편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랬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하는 해방 이후에 이 지형도에서 분단선을 그냥 임의적으로 거놨던 것이고, 임의적으로 거놓고 8월 달에 해방을 시킨 다음에 12월 달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합의를 봐요. 뭐라고 보냐면 한반도에 민주공화국을 세워주겠다. 그리고 플러스 미국과 소련의 합의하에 세워주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5년간의 신탁 통치를 하겠다. 뭐 이렇게 몇 가지 조건을 갖고 허락을 해주죠. 근데 문제는 뭐냐? 적이 사라진 상태에서 새로운 적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일본이 문제고 독일이 문제였죠. 그걸 컨트롤하지 못했어요. 유럽 사회에선 독일이 워낙 강했고 이 독일을 영국과 프랑스가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는 시대가 됐던 거고, 아시아에선 사실 1921년 3.1운동을 수습한 다음에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미국이 공식적으로 그 다음 아시아는 일본 너네랑 같이 하겠다라고 합의를 봤었던 상황인데 일본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결국은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미국이 태평양 전쟁과 2차 세계대전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에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세력을 이제 끌어안치는 거죠. 그러니까 소련과 같이 갔던 건데, 문제는 뭐냐? 이 나라들이 무너지고 나니까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소련과의 경쟁 관계가 급속도로 이제 재편되는 과정 속에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 제가 트루먼 독트린이란 말을 써놨는데 이게 1947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이야기를 할 때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처럼 하면 되게 좋은데, 최근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라든지 요즘에 이제 이런 걸 점점 우리나라 이게 좀 전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유튜브 썸네일 기사 썸네일을 보면 뭐 시진핑이 타이완 점령 명령을 내렸다라든지 이게 훈련한 걸 약간 자극적으로 이제 하려고 그런 단어들이 지금 계속 붙는단 말이에요. 트루먼 독트린은 우리나라 문제하고 전혀 관련 없는 주제예요. 트루먼 독트린이 뭐냐면 그리스랑 터키가 공산화가 되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이 내렸던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45년에 해방되고 한 1년 정도는 미국과 소련이 서로 그냥 파트너처럼 지냈다는 거예요. 파트너처럼 지내다가 드디어 46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동유럽이 공산화가 돼요. 근데 정말 차갑고 냉정하게 말해서 동유럽이 공산화가 되는 건 별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동유럽 바로 옆에 독일과 프랑스랑 영국이 있기 때문에 동유럽이 공산화가 되는 건 그래, 이건 용인할 수가 있어요. 문제 뭐냐? 그리스가 공산화가 된다는 것, 터키가 공산화가 된다는 것은 지중해의 절반이 공산화가 되는 거고, 지중해의 절반이 공산화가 된다는 건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중동 석유 산유국들의 공산화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미국이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세계 전략적 차원에서 이건 안 된다라고 하면서 트루먼 독트린이 확정이 되는 거죠. 그게 확정이 되는 순간 그 전까지 임의적인 분단선, 38선은 조약으로 맺은 것도 아니고, 38선이라는 건 말 그대로 미군이 진주할 적에 소련 군사령관과 임의적으로 합의해서 잠깐 그어놨던 선이거든요. 근데 이 선이 이제 아예 분단선이 딱 돼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가능성이 막혀져 버리게 된다는 특징을 갖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여순 사건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하고 주목해 봐야 될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 국제관계라는 측면을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각자 인생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부터 이제 세상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는 이제 뭐 10대 때, 20대 때가 이제 뭐 김영삼, 김대중 요럴 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주 어린 나이에 냉전이 붕괴가 되면서 세계 평화가 찾아왔다고 믿었고, 다시 커가면서 이슬람 테러에 두려워 떨었고, 최근에 와서는 이제 미중 관계가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인가 속에서 혼돈을 겪고 있는데, 하나 분명한 건 내가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과거에 좀 연배가 있으신 어르신들이든 아니면 오늘 좀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이든 간에 굉장히 유동성이 강한 복판에 우리들이 서 있다는 것들, 마치 이렇게 빙판 위에 그냥 운동화 신고 서 있는 듯한 느낌.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결정권자가 아니라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미국 입장에선 뭐 금리를 올려, 달러를 줄여, 혹은 군대를 파견해, 이게 가능하잖아요. 중국 입장에서도 그래, 우리도 항공모함 만들어, 우리도 대국 굴기 할 거야, 이게 된다라면 사실은 주변에 있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그 안에서
생존을 도모해야 되는 굉장히 복합적인 상황 속에 존재한다는 거죠. 다만 차이가 있다라면 지금은 그때보다 우리가 훨씬 강한 나라가 됐고, 그리고 훨씬 여러 가지 패와 어떤 수를 갖고 있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여러 노력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생존을 주체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면 이땐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합의해서 해 라고 했다가 이젠 합의가 안 돼 라고 가게 되는 거고, 미국 같은 입장도 사실은 들어와가지고 한반도 문제 잘 몰랐거든요. 들어와가지고 제일 처음에 보니까 좌익이 너무 강해. 그러니까 좌익을 진압하게 되고, 우익이 바로 할 적에 그 우익 세력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면서 후원을 해주면서 좌우 갈등을 조장한다라든지.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가 있냐면, 여순 사건을 바라볼 적에 갑자기 바로 몰입이 돼서 그분들 너무 안타깝다, 너무 고통스럽다. 맞죠? 저는 그런 동감과 그런 아픔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역사 공부를 우리가 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휴머니티를 갖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뭐냐? 자칫하면 그 눈물은 값싼 눈물이 될 수 있고, 자칫하면 그 눈물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 도움 없는 정말 그냥 이렇게 어떤 상갓집에서 그냥 한번 잠깐 하는 그런 눈물밖에 안 된다라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순이라는 어떻게 보면 한반도의 작은 동네의 비극이라는 것이 그 큰 국제관계의 여파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승만 대통령 이름이 나옵니다. 이승만 힘들어요. 그리고 저는 최근에 와서 사실은 가급적 이승만 대통령 얘기는 잘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이 한 사람을 두고 정치적으로 선택지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나쁜 역사 공부 방법은 OX 퀴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힘든 게 뭐냐, 옛날에는 역사 공부라는 게 자기의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적 성향에 따라서 OX가 되던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더 웃긴 게 그냥 OX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 고종을 두고, 요즘에 또 젊은 애들 사이에선 고종 욕하는 게 트렌드거든요. 고종 X예요. 이렇게 뭔가 사실 역사를 갖고 진지하게 생각하거나 사실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뭐 일단은 좀 시키기 위해서라도 이승만 대통령 얘기를 안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주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구가 뭐냐면 미국이 그냥 파견한 앞제비라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일성 같은 경우는 실제로 소련이 작정하고 북한의 지배자로 만들었던 케이스가 커요. 나중에 그가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은 좀 별개의 문제지만 초기는 좀 달라요. 그래서 실제로 당시에 현준혁 같은 북한의 박헌영에 비견되는 토착 공산주의자는 갑자기 암살을 당하고, 그리고 무정을 중심으로 한 연안파는 아예 소련군에 의해서 국내로 못 들어오고 등등등, 사실은 김일성이 권력을 잡고 북한 정권의 수렴이 딱 되는 과정에서는 사실은 그 소련의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승만은 우리의 통념과 굉장히 많이 달라요. 첫째, 이승만은 제일 처음에 들어왔었을 때 제일 먼저 들어왔었고, 제일 처음에 국내에 들어올 적에 메가더를 설득해서 들어왔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 내에 중도파가 장악하고 있는 국무부의 지지를 얻지 못하니까 굉장히 보수적이었었던 메가더를 설득해서 국내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들어와서 제일 처음에 경쟁자 누구였냐? 소위 말하는 임시정부였었어요. 왜냐, 본인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었었기 때문에 임시정부가 자기 편이 돼줄 줄 알았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김구가 그 노선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임시정부 하에 한 멤버 정도지 뭐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뭔 상관이냐. 더군다나 그 당시에 김구는 임시정부 주석이었고,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이승만이 미국에서 외교활동 정도 할 적에 김구는 그곳에서 뭐 직접 투쟁도 하고 김원봉 같은 라이벌들하고 경쟁도 하고, 막판에 가면 한인 사회주의자들과 통합하려고도 하고 온갖 고생을 다 했는데, 원로라고 해서 그 사람이 우리 헤드가 될 수 없다? 임시정부랑 굉장히 격렬하게 대립을 하는 과정이 있게 돼요. 그 다음 가게 되면 친일파들하고도 엄청 싸워요. 근데 친일파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죠. 어떻게 승리를 거뒀냐? 미군정 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해가는 과정에서 보증을 이제 경제보복회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승만이 이 소위 말하는 중매를 서주면서 그 자금을 받은 다음에 받은 자금을 친일파 사업가들이 전용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 자금을 본인의 정치 자금으로 만들면서 친일파들과의 싸움에서 친일파 사업가들을 무릎 꿇리는 사건들이 터지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사실은 미군정이 생각보다 중도적이었었기 때문에 중도파 지도자가 남한에 들어서기를 원했었어요. 김규식, 여운형 같은. 김구도 되게 미국을 싫어했었고 그랬는데, 이승만이
원래 목표는 유엔 가서 이렇게 연설하는 무슨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의 원래 약속은 뭐였냐면 이제 임명 계약을 하는 거죠. 김구한테는 거기 가서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이야기하고 올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요. 또 다른 민족주의 지도자였던 김규식한테는 내가 거기 가서 좌우 합작을 이야기하고 올게 라고 이야기하고 미군정 장관 하지한테는 내가 거기 가서 장관님 잘하신다고 얘기하고 올게요 하고 미국에 와서 뭐라고 그러냐, 하지가 빨갱이가 됐다, 미 군정장관이 빨갱이가 돼서 엉망이다 라고 하면서 트루먼 독트린 이후에 불타오르는 반소 감정을 확 이용하면서 미국의 공화당에 어마어마한 지지를 확 안고 돌아와요. 그 전에 미군정의 도움을 받아서 친일파를 제압한 다음에 미국에 가서 쉽게 말하면 하지 중장의 상급자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하지 중장을 바보로 만들죠. 그리고 컴백을 해서 김구랑 김규식한테 너네들의 주장이 의미는 있는데 지금 현실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라.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되는 게 예전에 이런 얘기하니까 갑자기 어떤 분이 벌컥 화를 내면서 지금 이승만 칭찬하는 것이에요 막 이렇게 화내셔서 얘기는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해방 공간에서 이 정도의 자기 주도적인 여기 다른 데 쓴 용어인데 자기 주도적이면서 수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독점적으로 권력을 장악했던 정치가는 남북한 통틀어서 이승만 한 명밖에 없어요. 김구 선생 이거보다 훨씬 못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과정이 목적이라는 게 사람을 살린다라든지 서로 상이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대화를 돕고서 합의를 구한다라든지, 그리고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사회자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약자, 아픈 것들, 여린 것들, 사실은 남한의 정치가 중에 유일하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방순회했었던 유일한 사람이 또 이승만이거든요. 김구도 그렇게 안 다녔어요. 그러니까 지방사정에 제일 밝았던 사람도 이승만이었어요. 근데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자기 권력을 챙기는 거죠. 그래서 나의 나라, 내 나라, 근데 나만 있고 내가 지배층인 나라, 이랬었을 때 이게 정권과 권력으로 힘이 모이는 건 사실이지만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황이 삐거덕거린다, 계엄령, 얘 죽여, 얘 밀어내, 이런 식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이란 담론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하기 참 힘든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고, 또 기성세대의 진보적인 분들 같은 경우는 이승만 이꼬로 나쁜 놈이라고 딱 잡혀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승만을 주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권력이 조합되는 과정 속에서 유능함은 필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 그 유능함의 결과가 권력밖에 없었을 때 민중은 가공할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 이 두 가지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디테일한 이야기 제가 조금 더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날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에 대해서 봤었을 땐 넓은 배경이 있다라는 거고, 제가 굳이 이 이야기를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도 똑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똑같은데 나 대통령 아닌데, 나 정치가 아닌데, 물론 그렇죠. 저도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것들을 권력에게 요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아이들을, 지금도 보면 이런 심각한 주제에 자녀 데려와서 이렇게 참 이렇게 아름답게 재우시고 이런 분들 이제 계시잖아요. 예. 정말 미안해. 이렇게 올 때마다 그 부모의 진정성 대비 아이 입장에서 저 아저씨 뭐야, 녹색 옷 입고 와서 짜증나, 다 이해하거든요. 그러나 나 아저씨도 이거 시킨 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아저씨니까 이 정도로 하는 거지, 다른 분 오면 더 재미없어. 그래서 하여튼 하지만 그런 마음과 진정성이 전달될 때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우리 아이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공연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제가 또 잠깐 쉬었다가 하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